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행정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모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어찌 보면 조직 행정에 있어서 조직 모형 이론을 묶어놓은 범주화한 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여기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이런 그 조직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는 여기에서 제 교재에서는 고전 모형, 신구조 모형, 또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 어찌 보면 최성재 남기민 교수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이론을 좀 전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여기 사회복지 행정 모형, 사회복지 행정 모형에는 고전 모형, 페이지가 넘어가지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모형으로서 관료제 이론과 과학적 관리론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고전 모형, 여기는 신고전 모형이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 않고 합니다만 보통 이 신고전 모형을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론과 여러 동기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본 교재를 진행할 적에는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만 강의는 인간관계 이론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적 모형으로서 구조주의 모형, 구조주의 모형. 그래서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이런 어우름, 그래서 다요인적 접근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전의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과 차별화된 주장을 했던 구조주의 모형, 즉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거나 갈등 요인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다거나 하는 이런 그 차별화된 그 특징을 제시했던 구조주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체계 모형. 이렇게 더 섬세하기보다는 크게 최성재 남기민 교수 입장에 서서 이렇게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 모형부터 보겠습니다. 고전 모형. 자, 우리가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모형. 고전 모형은 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할 수만 있다면 또는 조직을 기계처럼 돌릴 수만, 운영할 수만 있다면 생산성은 무한 증대시킬 수 있다. 저희 조직의 목표 달성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전 모형입니다. 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관련돼서 본다면 마치 합리 모형과 같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직을 기계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을 기계 모형 또는 기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처럼 교육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으로 일명 기계 이론이라고 한다.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합리적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돈만 많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조직 성원들을 조직 목적 달성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계 모형, 조직 여기 나오는 고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또 그러면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또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또 그러면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전 모형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학파가 있지만 과학적 관리론, 또 관료제 이론, 또 공공행정 이론 이런 등등의 이론이 고전 모형에 해당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부로 과학적 관리 학파 모형, 관료제 학파 모형 이렇게 있지만 거기는 여러분 참고 자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관료제 모형도 있지요. 관료제 모형은 뒤에 이제 과학적 관리학파 모형과 관료제 모형 또는 행정학파 이런 전부 별도의 이론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 이론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관료제 모형에서 관료제의 특징, 고도의 전문화나 계층제적 권위나 또 비정의성이나 이런 등등을 뒤에서 관료제 이론에서 다룰 것을 먼저 선수학습 이런 그 분위기로 조서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신고전 모형이 나왔죠. 신고전 모형. 여기 신고전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걸로써 이 인간관계 모형. 그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찌 보면은 조직을 기계처럼 본다기보다는 이 조직을 어느 정도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는 이런 이론을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해서 인간관계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적 관리의 특징과 비교를 해놨지요. 능률성. 그렇다고 해서 뭐 신고전 모형의 능률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능률성, 일변도로만 돌아가는 능률성, 또 생산성, 또는 뭐 합리성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과학적 관리과는 달리 또는 뭐 고전 모형인 관료제 이론과는 달리 해서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인간관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의 생산성은 경제적 요인이나 공식 조직이나 원리 원칙이나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증대 요인이 있다. 그래서 다른 걸로서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나 또는 비공식적 집단의 역동성이나 이런 등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감정적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인간관계 모형, 동기 이론에 관련된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문제가 된다면 지나치게 인간적 요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말을 마지막 6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적 요소만을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조직 논리가 무시되어 조직 없는 인간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말을 좀 싸납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은 별도의 독립된 목차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동기 이론 중에 여기에서는 맥그리거의 X, Y 이론을 정리했는데 나중에 동기 부여의 동기 이론에 관련되어서 한번 독립된 목차가 잡힐 적에 맥그리거의 X, Y 이론도 나옵니다. 그럴 때 인간관에 의해서 인간관에 따라 조직 관리 전략이나 조직 관리 전략 또는 리더십 또는 동기 유발 전략 등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관점으로 내세운 것이 맥그리거의 X, Y 이론인데 이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의 X 이론과 Y 이론은 인간관을 볼 적에 X 이론적 인간은 성악설적 인간관이고 Y 이론적 인간관은 성선설적 인간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관리 전략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박스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 Y 이론으로 문제가 나와도 또 그러면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으로 문제가 나와도 같은 문제의 맥락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우치의 Z 이론 요즘은 다룰 일이 없으니까 보시고 W의 이론도 요즘엔 세월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기 유발에 관련된 이론들은 인간관계 이론이라는 신고전 모형 이론에서 보통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독립된 목차로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 이론, 그래서 고전 모형에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신고전 모형에서 인간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제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출제도 거기에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조주의 모형을 되겠어요. 이 구조주의 모형과 체계 모형을 하나의 목차로 잡았지요. 번호가 그러기 때문에 구조주의 모형은 중간적 고전과 신고전, 고전과 신고전 모형의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이다. 그렇처럼 고전 모형처럼 지나치게 합리성이나 공식성에 초점을 둔다거나 신고전 모형처럼 지나치게 비합리성이나 정의성, 비공식성, 재량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거나 그러지 않고 소위 두 모형을 조화시키고 종합시키는 다요인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런 조직 모형을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조주의 모형은 이전에 있던 조직 모형과는 판이하게 차별화되는 두 가지를 미리 선수학습을 했지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모형과는 달리, 즉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과는 달리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를 했다.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저희 4번에 보면 환경의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했다. 이런 것 등이 이전의 이론과는 판이하게 차별화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도 좋지만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환경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 환경변인,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환경변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 환경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로 볼 적에 구조주의 모형은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개방체계 이론이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렇다면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 그러면 이전의 이론을 반대 해석을 해본다면 고전 모형의 과학적 관료론이나 관료제 이론, 신고전 모형의 인간관계 이론은 환경 변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할 적에 그런 이론은 보나마나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에서 환경 변인을 언급하면 그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틀렸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나 구조주의 모형이나 현대 조직 이론에 보면 환경 변인은 당연한, 오히려 다루지 않은 것이 서운하다고 할 정도로 당연 변이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다요인적 접근을 하지요. 그래서 고전 모형의 공식적 요인, 신고전 모형의 비공식적 요인을 소위 조화시키는 이런 그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상급자만의 일방적인 지시 하명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관리보다는 상급자와 부하 직원이라고 단어 적어놨지만 전 구성원이 다 모여서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 관리. 보통 우리가 보면은 뒤에서 조직 관리 전략, 현대 조직 이론의 한 영역으로 조직 관리 전략이 강조되는데 대표적으로 MBO 또는 뭐 TQM 이런 것들이 모두 전 구성원이 모여서 같이 목표를 정하고 같이 평가하고 비대해 가면서 같이 관리 전략의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같이 모든 전 구성원이 모여서 이렇게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 상급자와 부하 직원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제적 요인만 강조하는 기계 모형인 고전 모형과는 달리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다. 비경제적 요인이라고는 사회적 요인도 중요하다.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조직 모형을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 보수 대 금전적 보수의 그 연관성 또는 상호 보완성, 상보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요인적 접근이란 말을 가지고 어쨌든 구조주의 모형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다. 환경 변이를 강조했다. 다요인적 접근, 중간적 성격의 모형으로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구조주의 모형에 비입하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다음에 체계 모형. 자, 우리가 체계 모형이라고 하는 체계 모형. 결국에 조직은 체계 모형.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다. 여기 보시면 고전 모형의 과학적 관리로는 조직을 하나의 기계로, 인간관계는 조직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서 체계이론에서는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로 본다. 앞에 그렇다면 구조주의 모형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이 사회에 있는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보통 복합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측면만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다 해서 다요인적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생물체, 하나의 생물체로 보자는 거거든요. 생물체. 자,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고 돕는 관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돕고 돕는 관계라고 하는 상호 의존성 속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실체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이면서 생물체는 하나의 체계로서 이렇게 봅니다. 무수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특징 보면은 체계는 상호 의존성, 또 유계성, 체계의 성격 나와 있죠. 또 혼론적 성격, 또 그런 거면은 뭐 안정 상태. 매 순간순간마다 고요한 안정 상태를 보여준다는 특징. 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체계로 인식되는 모든 조직은 매 순간순간마다 혼신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모든 에너지를 도입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조직은 개방체계니까 항상성, 폐쇄체계는 균형이라고 합니다만 역동적 평형이라는 항상성, 또 그러면 엔트로피나 네겐트로피 뭐 이런 특징 또는 뭐 시너지 효과 이런 특징을 체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직도 하나의 체계로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이 본교재에서는 지금 여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조직도 하나의 체계로 위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체계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체계로서 대상 체계, 그 대상 체계의 구성 요소들을 하위 체계, 대상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를 포함한 상위 체계 등으로 모든 체계는 위계성이 있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그 하위 체계를 정리한다면 5개의 체계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5대 하위 체계란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5대 하위 체계. 그래서 보면은 조직의 하위 체계에는 같이 내려갈 수 있군요.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로 이렇게 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지 않은 어떠한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관련 조직에서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하는 이런 업무를 맡는 부서는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하위 체계는 뭐 이렇게 전문화에 올려 있지만 뭐니까 생산 하위 체계는 서비스 제공이나 또는 전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어쩌면 직접적 서비스 기관과 같은 것은 바로 생산 하위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유지 하위 체계라는 것은 안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현상을 그대로 이끌어가려는 이런 건데 보통 이 유지 하위 체계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 그래서 현상 유지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읽어보시면서 이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는 바로 유지 하위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도 끊임없는 정도가 아니라 또 속도감까지 가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항상성을 갖지 못하면 위에 적어본 것처럼 결국에 이 조직은, 이 체계는 도태되어 가고 네겐트로피는커녕 엔트로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소멸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야말로 연구, 개발 체계도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는 우리가 적응 하위 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교육 훈련을 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지 않으면 환경 변화 속에 적자 생존의 논리에 의해서 도태되게 된다. 체계는, 조직은 그렇다는 관점에서 만든 부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적응 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한 몇 년 유지하다가 뭐 접어버릴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지식 기술 수준에서 교육 훈련만 계속 반복해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평생을 가지고 더욱더 확대 큰 기업으로 만들어가려는 꿈을 키운다면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걸 맡는 부서를 우리가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계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계 하위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방해, 장애물을 제거 또는 배출하면서 에너지나 자원을 유입하고, 그런가 하면 본 조직이나 본 체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이런 부서를 우리는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등의 이런 소위 부서들을 총괄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체계를
관리하위체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총무과 총무부로 설명했지만 요즘에는 전략기획본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를 우리는 관리하위체계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하위체계의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본부는 물론 최고 관리자의 바로 측근에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조직을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처럼 수없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인식하는 이런 체계 모형에서는 하위 체계로 이렇게 5개를 나누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여기 봤고, 그다음에 조직과 환경을 보도록 하겠어요. 조직과 환경. 보통 우리가 조직 이론은 전통적 조직 이론과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나눠본다면 가장 큰 변수, 구별할 때, 물론 시기적 변수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전통, 그 이유는 현대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가장 큰 구별점은 환경 변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전통적 조직 이론은 환경 변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가로 아래 집어넣는 거고, 그에서 현대 조직 이론은 환경 변이를 당연 변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 조직 이론인 폐쇄체계 이론은 앞에서 이미 선수학습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고전 모형 이론인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또 신고전 모형인 인간관계 이론은 폐쇄체계 이론으로 전통적 조직 이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적 조직 이론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상황 이론이라든지 자원 의존 이론이라든지 정치 경제 이론, 신제도 이론, 조직군 생태 이론, 여튼 오늘날 나와 있는 조직 이론은 모두 상황 변수를 당연 변수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론을 전개하거든요. 때문에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한다 해서 하나하나의 체크, 핵심 단어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 조직 이론. 자, 전통적 조직 이론. 전통적 조직은 폐쇄체계론, 환경 변수를 언급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고전 모형과 고전 모형의 이론과 신고전 모형의 이론. 신고전 모형의 이론. 그럼 고전 모형의 이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전 모형의 동기론도 있지만 인간관계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는 소위 효율성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생산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 뭐 얼마든지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 기계처럼 돌리면 된다. 그래서 고전 모형인 기계 모형인 그 한 대형으로 과학적 관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대 원리. 4대 원리에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어요. 뭐 과학적 관리론, 아무리 오늘날 과학적 관리론이 비인간적이고 뭐라고 비난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왜 과학적 관리론을 민간 기업까지 다 쓸까? 그만큼 생산성 증대에 이만한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지금도 어마어마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조직이나 민간조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조직 생산성 증대에는 최고의 전략처럼 인식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과학적 관리는 합리적 경제인관, 절대적 합리성, 경제적 동기, 그냥 능률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사무의 자동화, 정치행정 이원론, 뭐 공시적 조직 또는 원리 원칙, 뭐 이런 등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인데 그로 인한 문제점,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점에서 나오는 거죠. 문제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경제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 비경제적 요인도 많은데 비경제적 요인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비인간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의 기계 부품화라든지 인간 소유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 기계주의적 성향이라든지 자율성 경시라든지 이런 인간 가치를 좀 하대하는 이런 특징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간관계론을 바로 왔습니다. 인간관계론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1910년대 과학적 관리론이 등장해서 도산위기에 빠졌던 많은 미국의 기업들을 살려내거든요. 바로 이런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점검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엘턴 메이어와 루이스 버거가 정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말 그대로 도산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진짜로 살려내고 있는가, 조직 생산성 극대화의 최고의 전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호손 전기공장 실험을 통해서 일부 부서를 가지고 시간연구, 동작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더니 정말로 그 부서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역시 테일러는 위대한 사람이야. 과학적 관리론은 정말 위대한 이론이야. 라는 결론이 점검 결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학적 관리론의 4대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부서에서도 문득문득 생산성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건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그 부서를 예의주시했더니 거기에서도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경제적 요인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공식 조직의 어떤 운영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조직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리더의 통솔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등등에 의해서도 생산성이 증대되고는 하더라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를 보면 사실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인간관계의 핵심 이론은, 핵심 그 연구 보고서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정말 위대한 이론이 있는 것이 증명된 이론이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싹 지워졌고 오히려 새로운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해서 어쩌면 인간관계론을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지고 과학적 관리론의 점검 보고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신이론으로서 인간관계론이 1930년대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관계론 보면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공식적 요인보다는 인간의 정서, 인간의 사유적, 심리적, 감정적 요인, 비합리적, 비공식적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초점을 두어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은 가능하더라라는 이런 결과 보고서를 낸 것이 인간관계론이었어요. 그래서 좀 구어처럼 바꿔봤습니다. 인간관계의 특징이 여기 보면 인간관계론을 했던 연구가 호손 전기공장 실험이거든요. 호손 연구 결과 해서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 위대한 것을 인정한다.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가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도 인정하지만 경제적 요인, 절대적 합리성, 공식 조직, 원리 원칙도 다 인정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러한 것으로도 생산성 증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힌 이론이 바로 이 호손 전기공장 실험이다라는 것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인간관계의 특징. 인간관계의 특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 조직의 인간화에 기여한다. 비경제적 요인. 여기 보면은 의사소통이나 사기나 참여 등은 비경제적 요인이죠. 여기 사회적 능률도 마찬가지죠. 비경제적 요인도 강조하더라. 여기 완전 나왔군요.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 차이점을 봤는데 차이점이 아니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 다 읽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공통점이 되겠어요. 공통점. 굳이 목차를 이렇게 고전 모형에다 관료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인간관계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사실 요걸 보고자 한 겁니다. 요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는 정반대의 앞에 위에 있던 박스에 있는 것처럼 대비점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통점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는 모두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는 병행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직 목표는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이나 생산성 증대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의 능력. 그런데 개인의 목표는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요인인 돈을 더 벌어가는 거. 인간관계론은 가족처럼 편한 분위기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거. 이 목표를 다 병행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양립을 인정한다.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수단적 존재로 본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데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들을, 조직 성원들을 조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보지만 인간관계론은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 잔인한 것은 인간관계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은 벽에다 붙여놓고 가산점 1, 몇 점, 2, 3점, 3, 2점, 4, 4점 이렇게 소위 가산점 영역을 다 정해놓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제가 이번에 보너스 타겠는데 일 잘하네 라고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소위 절차나 내용에 의해서 가산점 받고 벌칙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원리 원칙에 의해서 소위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원리 원칙이 없잖아요. 말이 재량, 융통, 관계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주 그 질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직원들은 조직 성원들은 가자민이 되어서 팀장의 눈치 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든 오해하지 마시라고.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는 모두 조직 성원들을 조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볼 뿐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면 폐쇄체계가 말했죠. 환경 변이는 다루지 않는다. 생산성을 강조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생산성 능률성을 고전 모형인 과학적 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의 관점인 것이고 여기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출되는 사회적 능률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에서 본 겁니다. 또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동기를 강조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로 본다면 이제는 워낙 잘 알려진 이론이어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습니다만 특히 공통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전 모형의 관료제 이론. 고전 모형의 관료제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 관료제 이론은 특징과 역기능이 출제가 됩니다. 모든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은 요즘은 관료제는 공무원 사회에만 관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 조직 생산성 증대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 조직도 다 관료제를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수직적 유계 질서가 있다. 그리고 분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만 합법적 지계가 원리 원칙이죠. 원리 원칙. 법령에 따른 모든 업무 처리 절차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법령에 규정된 대로 사규로 정해진 대로 규칙으로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합법적 지배. 그다음에 논리 인정성, 또 경력 지향성, 문서주의, 능률지향, 자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역기능이죠. 역기능. 바로 이 관료제의 역기능으로서 형식주의나 동조과잉이라는 목적과 수단의 전치, 또 분파주의라고 해서는 할거주의와 훈련된 무능, 또 비인간화, 무사안일, 비밀주의와 같은 이런 단점에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래서 관료제는 다 특징도 많이 알려졌지만 특징과 역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매듭이 됐습니다만 전통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보통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고전 모형의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그러면서 신고전 모형의 인간관계론이 있는데 교재 편제를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비교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을 그 앞으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교재를 편제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개방체계 이론으로서 현대적 조직 이론을 봐야 되는데 현대적 조직 이론의 특징은 환경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적 조직을 분리시키면서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 조직 관리 전략으로 같이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